네, 지난주에 이어서 국립해양박물관에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해양박물관에 온 만큼 우리 시민들께서 평소 바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간단한 해양 상식 퀴즈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상식 퀴즈래요. 어려운 거 주시려고 그러죠? 근데 뭐 물고기 이름 이런 거 하면 우리는 잘 못해요. 막 저 물고기 이름이 너무 어려워. 은세코, 물고기. 은갈치. 네.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거죠. 주세요, 빨리. 네, 빨리 네,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는 초등학생들도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해양 상식으로 골랐습니다. 그거 못 풀면 초등학생 초등학생도 아닌 거예요. 수준입니다. 아 이건 뭐 먼저 쓰고 이런 건 없지? 컨닝하지 마시고요. 한명 없이. 이렇게 가리시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가리였네요. 초등학생으로 돌아가서 하나 봅니다. 자, 그럼 세상만사 해양 장학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장학 퀴즈. 네, 그럼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하게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남극과 북극 두 개의 극지방이 있습니다. 차가운 바다로 둘러싸인 남극과 북극은 모두 추운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남극과 북극의 온도를 비교했을 때 어느 곳이 더 추울까요? 보여주면 안 되지? 보여주면 이번엔 연습이니까. 아, 왜 그렇게 크게 써? 자, 다 쓰셨어요? 네. 하나, 둘, 셋.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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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으네요. 다 남극이라고 쓰셨네요. 네. 왜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네. 지구가 남쪽이 밑이고 위에가 북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양으로 보면 북쪽이 가깝잖아요. 뭐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수요 왜 쓰셨어요? 컨닝했지? 세종기지. 세종기지. 우리 딸 파카 입고 다니더라고. 네, 그러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극이 추운 이유는 남극은 거대한 얼음덩어리로 덮여있는 대륙으로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언제나 하늘을 뒤덮고 있어서 북극보다 더 춥다고 합니다. 북극도 마찬가지지 않아? 자, 그럼 본격적인 이제 인형을 걸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요즘 초등학교 4학년 과학 시간에 배우는 문제라고 합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바다의 빛깔은 언제나 파란 빛깔인데요. 바다의 빛깔이 파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할인 스님께서는 쓰기 불편하시니까 말씀으로 할까요? 네. 보지 말고. 아니, 왜 쓰고 있다. 다 써 있어. 아, 잡아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뺏어가는 줄 알고. 그런 사람 아니야? 이건 돈 게임입니까? 네, 공개입니다. 자, 다 쓰셨나요? 네. 자, 하나, 둘, 셋. 공개해 주세요. 짜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지? 카드가 아, 무슨 멍이 들었군요. 아, 말 된다. 파랗게 먹는 거. 초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스님. 하늘이 팔아서 물도 역시 동자승의. 그래, 그 비추네. 네. 그러고 보니까. 네. 아, 그럼 나만 잘못 쓴 것 같은데. 난 뭐 잘 쓰려고 노력했지, 내 딴에는. 뭔가요? 연불과 연불이 왜 나와? 우리 눈에 그 뭐지? 연분이 연분. 뭐 이렇게 그 석회수가 태양빛을 받으면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그 염도가 있는 물이 태양빛을 받아서 그 색깔이 변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적었는데 이게 보니까 다 네, 지금 쓰신 것 중에 제일 가까운 답을 맞추신 분은 바로 만초 스님이십니다. 네, 그 이유는요, 물이 이루고 있는 불자 알갱이들이 부딪혀서 산란이 되기 때문에 푸른 빛깔로 보인다고 한다고 합니다. 난 사실은 대충 찍은 겁니다. 너무 잘 찍었고. 찍어도 저 정도니. 원하시는 인형 하나. 나는 정한 대로 갔어. 네 번째로. 이건 뭡니까 이거는? 혜태인가? 표범. 바다 표범? 바다. 네. 물개 같은데. 이거 뽑았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다음 상황 내가 네 문제 개를 다 한번 뽑을 걸. 네,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좀 스피드 퀴즈입니다. 먼저 답을 아시는 분이 정답하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바다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물고기는 알을 낳습니다. 하지만 일부 물고기는 새끼를 낳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로 정답. 고래. 바로 고래지요.
그래서 고래는 어류가 아니라 포유류라고 속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고래처럼 포유류는 아니지만 새끼를 낳는 물고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거북이. 무게. 땡. 거북이는. 상어. 정답입니다. 아, 네. 우와, 박수 진짜예요? 쳐주세요. 진짜. 그리고 또 한 류가 있는데요. 또 뭔지 아세요 혹시? 상어 말고? 상어 수족관에 말고? 있어요, 힌트는. 수족관. 상어 말고? 가오리. 정답입니다. 가오리? 가오리? 가오리하고 상어라고 합니다. 야, 진짜요? 우선 선생님 맞추셨으니까 하나 보여주시죠. 그러면 바다에 사는 것들은 대부분 알로서 나는데 네. 상어나 고래나 그 가오리 빼고는 다 알로 난다는 얘기인가? 그 뱃속에서 알을 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뱃속에서 부화가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새끼를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맞습니다. 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어류 중에서 드물게 체내 수정을 하며 수정란이 부화될 때까지 품었다가 새끼를 이렇게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지구상에는 150만 종이 넘는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크게 세균, 원생생물, 균류, 식물, 동물 총 5무리로 나누지요. 자, 그렇다면 바다에 사는 산호초는 이 5가지 분류 중에 균류에 속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손 들으라 그랬죠.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X. 자,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다 오라고. 네, 정답은 유일하게 맞췄습니다. 심산수 X입니다. 혹시 이유를 좀 아세요? 아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산호초 하니까 산호초 뭐 생물 풀이라는 풀. 균류가 아니라 자, X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이 화려해서 바다의 꽃이라고 불리는 산호는 꽃을 닮아서 식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동물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산호는 신경계와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고 촉수를 가지고 있어서 동물에 분류한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좀 문제를 풀어봤는데 좀 어떠셨나요? 재밌어요. 네. 네. 재밌는 게 아니라 좀 당황스러워요. 어쨌든 공부가 많이 선물은 됩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네. 선물 하나 그러면 우리 남았는데. 선물 하나를 위해서 문제 하나 더 드려볼까요? 네. 그럼 하림 스님께 먼저 정답에 대한 네, 할 수 있게 네.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자.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어항에 물을 넣고 며칠이 지나서 보면 어항에 물이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항 속에 줄어든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하늘로. 수증기. 맞습니다. 와. 화이팅, 화이팅. 이 아이가 외롭게 있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씩 증발돼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 초등학교 4학년 문제는 참 하림 스님을 위해서 낸 당연한 게 얼마나 퀴즈라고. 어려운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루고루 이제 2등을 가졌는데요. 1등을 저희가 선발하지 못했네요. 공동 1등으로 해서 장학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문제 풀어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재밌고 또 무슨 퀴즈대 장학 퀴즈대라고 했잖아요. 아, 뭐 승부욕도 생기고 또 선물도 하나씩 받으니까요. 학창 시절로 돌아간 느낌도 들고 재밌었어. 그리고 또 네 바다에 대한 상식 교수님 굉장히 과학적이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재미로 하는 건데도 막상 그 이렇게 질문이 와주니까 좀 긴장되고 야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이거 그 전 국민한테 창피당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긴장됐습니다. 근데 이거 오늘 하나 못 받아가지고 왔으면 저래 가면 또 신도들이 스님 뭐 아니 문제는 하나라서 이걸 또 누굴 줘야 되나 이게 또 가서 퀴즈대를 한 번 더 하든가 해야지. 저는 그 물이 어디로 사라지는가에 대해서 항상 그 관심을 갖고 있던 문제여서 하늘 올라가. 답이 잘 나왔어요. 다른 문제 나왔으면 큰일 났어요. 그리고 선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또 부처님 가르침을 바다에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또 결국 또 하나로 만들어내 놓는
참 오늘 바다에 대한 공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동시에 부처님 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도 우리 인류가 앞으로 걸어야 할 어떤 미래가 바로 바다에 달려 있다. 바다를 어떻게 활용하고 바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원이나 이런 부분을 개발하거나 혹은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 미래가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해서 바다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미래이고 희망이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또 환경적으로 잘 보호를 해야 되겠죠. 자, 이쯤에서 우리 음성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서울에 사는 20대 청년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가끔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요. 어머니께서 마음의 위안처로 불교를 믿어보라고 권유하셔서 절에 나가기 시작한 지 한 6개월쯤 되었습니다. 2달 전에 다니던 절에서 주지 스님께 불명을 받았는데 막상 불명을 받고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제가 받은 불명은 한일자에 뜻지를 써서 일지인데 한 가지 뜻을 곱게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뜻이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불명을 받으려면 정식으로 수계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수계를 여러 번 받으면 불명이 바뀌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가톨릭에서도 세례를 받고 세례명을 받는데 이건 한 번 받으면 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불교에서는 불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가끔 스님들도 호를 사용하듯이 불명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불교에서 불명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불명을 여러 번 받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불자들이 법명을 매번 수계를 받을 때마다 바꿔서 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아까 카톨릭 신도들이 세례명을 받을 때 한 세례명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불명 역시도 한 불명을 받아서 그것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수계식을 할 때 이제 수계식에 이렇게 동참해서 참여하는 것은 많이 있는데 그렇죠. 네, 똑같은 이제 법명으로. 자기가 이미 네. 법명이 있으면 네. 자기 법명을 이렇게 적어내면 그대로 다시 수계 개첩을 내려주고 그렇게 하죠. 3,000배를 해야죠. 네. 오늘 예전에 그 성철 큰 스님께 불명을 받았던 분들은 반드시 그 불명을 하나 받기 위해서 3,000배를 하지 않습니까? 3,000배씩이나 열심히 부처님께 귀의하고 나서 받았던 그 불명은 그냥 누군가에게 너 이 불명으로 써라라고 받았던 그런 거랑은 전혀 느낌이 다른 거죠. 정말 자신이 노력해서 또 불명을 받고자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훨씬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런 의미가 더 있죠. 불명 이러면 이제 부처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불성을 개발을 해서 스스로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의미에서 이제 부처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니까 그 불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수계를 받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불명이 있으면 있다고 미리 써야 되는데 불명이 마치 없는 듯이 그 수계 신청란에 불명을 비워놓으니까 불명이 없는 줄 알고 다시 스님들이 지어주는 것이지 불명을 여러 개 해주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받아도 좋으냐라고 하는 것은 수계는 계속해서 수계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 번 할수록 좋다. 이것은 어떤 의식이든지 수계 의식을 한다면 내가 동참하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불명은 하나를 받아야 된다. 단 부처님에게 10개의 이름, 열의 시포가 있다는 것은 부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하다고 보니까 10가지 이름이 된 것이죠.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전부 다 부처님의 그 의미를 다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진짜 올곧이 표현할 수 있는 불명이라면 여러 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수행하고 기도하고 신행을 해가는 단계라면
하나의 그 불명을 받아서 꾸준히 그 이름을 써가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 불명은, 이 법명은 나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쓰고 불러주고 서로 챙겨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분이 일지라는 법명을 받았다면 그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예를 들면 홍씨 집안에 또 길동, 남자에게 붙여진 홍씨 집안의 몇째 아들의 남자에게 붙여진 이름이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짐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에 갇힌다는 말이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미지에 갇혀 있는 이름인데 비해서 일지라는 이름은 바로 그 홍길동이 아닌 그 사람의 그 본 성품인 불성에게 붙여준 이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미지를 부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것이 일지가 됐던 일중이 됐던 일법이 됐던 그분에게 너는 한 뜻을 가지고 살아라든가 중심을 가지고 살아라든가 한 법을 가지고 살아라든가 등등의 이미지를 부여한 이름이 아니라 바로 그 본래 성품인 불성에게 붙여준 이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미지를 뭐 이렇게 헤아리려고 하지는 않아도 된다. 다만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의 구속이 힘들다면 자주 우리 일지라는 자신의 성품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바로 우리 이제 불자들한테 불명을 주는 이유인 거죠. 자, 다음 사연 들어갈까요? 세상 만사 스님들 안녕하세요. 스님들의 재치 있는 입담과 좋은 말씀 덕분에 불교와 인생을 새롭게 배워가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는 스님의 인연으로 불교 단체에서 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한 지는 6년 정도 되는데 요즘 제 마음이 각박해지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저는 업무를 주로 전화로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에게 불친절하게 말하고 있는 저를 자주 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상대가 말을 좀 길게 하거나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참지 못하고 용건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하면서 쏘아 붙이게 돼요. 제가 정해진 시간에 많은 일을 처리하는 편이다 보니 시간 낭비가 싫고 어떤 일이든 효율적이지 못하면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제 습관이 일상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누가 달려오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닫힌 버튼을 누르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노인을 봐도 도울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단체에 일하면서 정작 나는 더 각박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스님들, 제가 왜 이렇게 각박해졌을까요? 지쳤다는 거죠. 네. 목소리는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그죠? 성운 줄 알았어요. 저분의 전화를 받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해질 것 같은데. 행복한데 말이 그거밖에 안 나와요. 예. 행복한 만큼 그런데 일상화가 된다고 하죠. 습관화가 돼버리면은 저래 다 종무를 맡아보시는 소임자가 있으시죠. 근데 대부분 그 종무 행정이나 뭐 종무실장이라고 하죠. 하시는 분들의 그 신도분들의 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평이 대체적으로 다 잘 나오시는 편이신가요? 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안 나온다 하면 또 이제 집 절로 돌아가시면 이제 큰일 나겠죠. 수석 스님의 날카로운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안 좋은 평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상담, 전화로 상담하시는 분들 우리 들어보면은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도 어떤 때는 저 사랑한다는 말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 하나의 타성에 젖어버린 거.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마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일상화가 돼가지고 감정이 없는 그런 상태. 뭔가 개선점이 그리고 또 변화가 필요하겠죠 분명히. 어떠십니까 스님? 종무실장 얘기하니까 전부 다 아무 말씀 없이 있어. 우리는 종무실장 네. 인기가 있어요. 사실 이제 전화로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서 얘기하면 얼굴을 대하면 뭐 표정에 대해서 서로 오해할 것도 없는데. 예, 그런데 또 전화는 예의를 갖추고.
전화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면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만 전화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 순전히 말에만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분은 나름대로 말이 길어지거나 좀 산만해질 수밖에 네. 없겠죠. 그러면 그걸 계속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이제 반복이니까 네. 스트레스고 그것도 감정 노동자라고 하잖아요. 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러나 이제 현실은 일이니까 일은 프로는 프로답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어디 식당에를 갔었는데 이제 대위가 되는 식당이었어요. 이렇게 주문을 받으러 오는데 젊은 직원이었는데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테이블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우리 우슬착지 오른쪽 이렇게 무릎을 대듯이 딱 그런 우슬착지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합장하듯이 그런 상태로 주문을 받는데 그 직원이 낮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낮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스님 말씀처럼 정말 이 일에 대해서 프로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숭고해 보이고 그리고 반대로 굉장히 뻣뻣하게 대하는 그런 또 직원들도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오히려 더 낮아 보이죠. 그런 거 보면서 항상 전화 한 통화 그리고 우리가 전달해 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똑같은 걸 반복하게 되는데 듣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고 한 가지만을 보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한다면은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죠. 아마 우리 보살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그 전에는 그냥 환희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처음에 일이 적을 땐 그렇잖아요. 그냥 저도 뭐 한 분이라도 오면은 반갑고 얼마나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니까 여러 분을 챙기다 보니까 이게 자꾸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분에게 다 100을 했던 것이 이제 두 사람 되면 50으로 줄잖아요. 나중에 하다 보면 그게 체력이 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일 중심이 되다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정도의 친절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거죠. 이분도 그런 게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걸 알면서도 이제 일에 자꾸 치이다 보니까 불친절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아마 이분도 뭐 일을 예를 들어서 실제로 약간 전에처럼 이렇게 줄인다거나 한다면 예전하고 사람이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이분 자체가 일이 많아졌을 뿐이지 성품은 참 훌륭하신 분 같아요. 우리가 절에서 저도 이제 신도들에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좀 타성에 젖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봤을 때 몇 년 사이에 신도가 어떤 변화가 왔다는 걸 느낄 때 신도 어떤 숫자의 변화가 왔다는 것을 느낄 때 이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각성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 소중함을 느껴지니까 다시 그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내 스스로 느끼게 되고 죄를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저분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타성에 젖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을 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면 그것이 분명히 새로 다시 친절은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종교단체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또는 불자들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어요. 말도 더 부드럽게 해주기를 바라고 또 마음도 더 너그러울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그 기대하고 내 실제의 모습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불자들이 수행자다. 그리고 무엇을 수행하느냐면 자비를 수행하는 거다. 자비심을 수행하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전화 업무가 때때로 힘들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자비 수행자야. 이런 자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다면 결국은 화를 내고 자기가 각박해지는 것은 내 손해거든요.
그럴 때마다 자기를 좀 정화하고 나를 세탁한다라는 마음으로 나는 자비 수행자니까 이때 내가 자비를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일을 임했으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음성 사연 주신 분한테는 매번 정말 자신이 수행자다라고 하는 각성을 일으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연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모든 분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님 방송 중에 어디에 전화하시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됐어요. 전화하려고 한 통. 네, 이건 뭐 방송 중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지난번에 이 세상만사 방송 중에 해야 또 세상만사 인기가 더 올라간다 해서 네. 이때 한 통 해놓으려고. 네. 이게 몇 번 해야 돼? 060 060 800에 800에 7000번. 7000번. 네. 한 통 했다 오늘도. 네. 저도 알고 있지만은 스님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이건 입력을 안 해놔서 네. 자꾸 어떨 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제 입력해놨으니까 불교 TV 방송 포교 후원. 이걸로 하면 네. 되겠어요. 060 800에 7000번. 책 받으셨죠? 네. 읽어봤어요? 네, 하여튼 책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그런 어쩐 컨셉, 고정관념이 조금 이렇게 좀 자연스러워지고 아주 자연스럽고. 나는 이렇게 중간쯤 보다가 이제 만화책이라서 이게 만화책 맞죠? 웹툰? 웹툰? 정확하게 말하면 웹툰? 나는 이제 그 지찬 스님한테서 이제 그 전해받고 읽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저한테 좀 어려웠어요. 너무 심오했나요? 아니 만화책이라서 굉장히 편하게 시작했는데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머리를 써야 되더라고. 그러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찬 스님하고 스님의 차이. 그 속에 이제 진리를 담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책 이거 지난 6월 달에 우리 저 꾸무다에서 북 콘서트도 네. 하고 또 뭐 성전 스님 북 콘서트도 하고 우리 이제 요새 꾸무다가 말이죠. 이 북 콘서트의 어떤 메카? 하여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중심에 지금 서 있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이렇게 책을 내시는 스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많으시고 뭐 다양한 글 종류에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내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SNS라고 하죠. 거기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지찬 스님이 젊은이들과 호흡하면서 이렇게 웹툰으로 또 그런 글로써 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불교가 젊어지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 뭐 저희 쿠무다 같은 경우에 그 서주 스님이라고 또 비슷한 웹툰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불교의 언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모습 포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되나 네 신선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는 그 이모티콘 네. 이분 거죠? 지찬 스님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스님이 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엽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네 스님이 바로 어라 스님이라고. 저는 사실은 어라? 네, 지찬 스님 본명보다 사실 어라 스님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 스님 차에 이 스님 만초 스님만한 크기의 이 어라 스님 인형을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저희 북 콘서트 때 이렇게 데리고 모시고 왔다고 그렇게 사진에서 했는데. 봤어요. 네. 머리가 엄청 커요. 우리 하림 스님은 봤어요? 당신의 이제 어떤 그 장점이잖아요. 기능적인 그 그림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또 이런 그 감각이 와닿는 게 젊은 친구들이니까 그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하는 어떤 소재로 이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뭐 가끔 가다가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엽서식으로도 보내고 이런 게 좀 자기 어떤 그런 장점을 잘 살리는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네는 막 글을 계속 읽어야 된다는
게 하나의 그 고정관념이라면 지금은 이 한편의 어떤 그림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이 짧은 만초 스님은 어렵고 생각을 많이 하는 젊은 세대는 굉장히 공감이 크고 죄송합니다. 저는 공감이 크더라고요. 오. 머리가 복잡하다는 얘기고. 아니 젊다는 얘기죠. 사실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뭐 그 굉장히 다양한 그 불교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소재,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잖아요. 뭐 예전에 어떤 분은 그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포교하기 위해서 권투 선수를 한다고, 네. 권투를 한다라고 이렇게 소개했던 적이 있어서 네. 그때 조금 당황스럽긴 했었는데 권투랑 불법이랑 어떻게 매칭이 될까 이렇게 당황스러웠었는데 옛날부터 스님들이 이제 그 붓글씨라든가 또는 불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 선화들을 통해서도 불교를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또 알아쓴 방법대로 이렇게 좀 읽기 편한 책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또 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아니 지금 주석 스님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의 언어로 말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뭐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뭐 클라리넷 연주하시는 비구니 스님도 계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포교를 하는 이런 일선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또 얼마 전에 그 기사 불교 신문이나 여러 교계 기사를 보니까 그 학인 스님들 각 강원마다 승가대학마다 연불 연진대회라고 본 적 있어요. 힙합으로 이렇게 반야신경 또 힙합으로 스님 저번에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죠? 신묘장고 대단하냐.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 굉장한 지혜 완전한 지혜 가는 길을 알려주는 마음의 법문 젊은 사람들의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게 더 어필이 되고 또 더 친근한 함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BTN에서 방송을 했잖아요. 네. 생방송을 했는가 아마 뭐 하여튼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을 가만히 내가 보고 있으니까 젊은 세대의 스님들은 같이 호응을 하고 박수를 치고 막 그 느낌을 같이 봤는데 어른들은 딱 점잖하게 앉아 계시는 그걸 보면서 그게 이제 이래로 지금 또 진행이 안 되는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전통에서 보면 어른 스님들 입장에서 보면 왜 저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앞으로의 어떤 시대를 생각한다면 그런 활동들은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그런 활동들이 보편화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또 문화나 의식의 어떤 언어나 단어들이 나와져야 불교가 더 젊어지고 새로워지고 시대와 맞춰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이 한 번만 하고 안 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계속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네, 제가 실상사 살 때 거기 실상사가 옛날에 대중이 뭐 1000명이 넘게 살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옛날에 뭐 큰절들 그런 데 많잖아요. 근데 그 1000명 넘는 대중이 사실은 스님들만이 아니었대요. 그리고 또 그 불사가 대부분이 절을 짓고 담을 쌓고 단청을 하고 이러는 게 전부 그냥 스님들이 했다는 거예요. 사는 대중들이. 예, 사는 대중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불사라는 게 그렇게 돼야 진짜 그 어떤 기와를 하나 굽더라도 거기에 이제 스님들이 그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수행이었던 거죠. 이제 하루 종일 집을 짓고 뭐 담을 쌓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밖에 기능인들한테 맡기잖아요. 불사를.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도 그때는 그게 문화의 주도였으니까 어찌 보면 사찰 문화도 스님들이 뭐 수행도 좋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어떤 뭐 요즘 말하는 요즘 시대의 불사가 그런 거일 수 있잖아요. 뭐 그림이나 음악을 같이 식구들하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개념이 조금 바뀌었으면 되겠죠. 어떨까 또 하는 바뀌어가고 생각도 있고. 들어요. 언젠가 그 TV에서 이게 왜 그 70년대 영화, 60년대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배우들의 대사 이제 그때는 아마 이제 동시 녹음이 아니라 그 스튜디오 녹음이겠죠. 더빙을 하니까. 그 더빙 네. 녹음을 한 걸 들어보면 그
그 대화 내용이 익숙치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북한 사투리를 듣는 것 네. 같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게 감이 좀 안 오는데 어쩌면 그 우리 불교의 전통적인 문화를 요즘 현대 젊은이들이 들을 때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조금은 이질적인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긴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전통적인 어떤 그런 문화를 다 현대화 시켜야 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좀 더 다양한 폭을 넓혀가는 그런 노력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골격은 지켜지고 또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쪽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이 시대와 현실 또 미래를 생각해서 새로운 시도, 새로운 어떤 그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그 편지사 지찬 스님께서 그런 작업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고 또 책 한 권씩 다 보내주셔서 지찬 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지 사연. 이번엔 뭡니까? 읽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 경기도에 계시는 기정숙 불자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인데요. 지난 4월은 저와 우리 가족들은 참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큰아이가 학교 폭력에 연루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남자아이들이 몇몇이 싸움을 했는데 주먹이 오고 가면서 다치는 아이까지 생겨서 일이 커져 버렸습니다. 평소 별로 말썽을 부리지 않는 아이여서 저는 이번 일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들어보니 아들이 직접 피해 학생을 구타한 것은 아니고 가해 학생들과 한 무리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가해자 쪽이 되었고 저는 가해자의 보호자 자격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 불려가서 아들이 징계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아들과 친구들은 인근 학교로 강제 전학을 당하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물론 제 아들이라고 해서 폭력이 옳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아들이기에 한 번의 실수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 조금은 억울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 아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징계가 내려지기 전까지 학교에서 받았던 비난과 따가운 시선에 아들도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이가 많이 무력해졌습니다. 2학기부터는 새로운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학교에 실망한 아이가 아무런 의욕도 없이 생활해 나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스님들, 제가 어떻게 우리 아들을 보살펴 줘야 할까요? 저도 집치고 힘든 마음이 들어서 자꾸만 주저하게 됩니다. 라고 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더 엄마로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의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그 뉴스 기사들 볼 때마다 이런 걱정도 사실은 살짝 돼요. 너무 우리 예전에 뭐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좀 서로 때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 사실은 많았잖아요. 근데 이 매스컴에 너무 확대되는 것은 아닌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지금처럼 별로 그게 없이 강제 전학을 당한다든지 하나의 낙인이 찍혀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조금 이 아이들이 싸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좀 그런 게 사실 살짝 염려가 되기도 해요. 너무 비하시켜버린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 뒷면에도 다른 부분도 심각한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별거 아닌 거에 지금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저 강제 전학을 당해서 또 그 아이가 겪을 또 다른 어떤 마음의 상처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학교를 늘 옮겨 다니니까 강제 전학을 당했던 건 아니고 아예 강제 이제 뭐 하여튼 어찌 됐든 옮겨 다녔는데 네. 이제 옮길 때마다 새로운 학교를 가니까 남자들은 이제 모이면은 서열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집단이 안정이 돼요. 동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가 오면 이제 이렇게 힘겨루기가 있는 힘겨루기를 시켜요. 네. 그렇다고 걔들하고 싸울 때 잠깐 싸우는 거지 그 뒤에 이제 정이 더 들기도 하고 네. 또 오래도록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 친구들하고 사실은 더 오래 친구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때는 부모님들이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말자. 왜냐면 우리는 다음날 친구인데 그 부모님은 다음날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그렇죠. 그 우리는 화해가 되는데 부모님들은 화해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이게 그 아주, 친구 관계가 네.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싸우면서 전학 큰다라는 가게 말들을 만들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참 예, 그래서 부모님들의 그 역할이라는 게 정말 아이를 위한 건지 또 아이도 친구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부모님들에 의해서 갈등에 의해서 그런 관계가 깨뜨리는 거는 아이한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미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뭐 많은 여행을 하라고 하잖아요.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경험을 넓힘으로 해서 그 사고가 더 유연해지고 넓어지듯이 어차피 맞이한 현실을 부정적이거나 혹은 그 근심 걱정만 하지 말고 어차피 새로운 곳에 또 새로운 친구를 또 한번 사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에게도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이 강제 전학의 어떤 의미를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엄마의 마음이 어쩌면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끔 절에 있어 보면 이제 이런 상담을 가지고 오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 부자님들이 계셔요. 저는 또 이제 그 학교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종교단체, 종교기관에 가서 이제 그 상담을 하고 나서 도장을, 사인을 받아오게 하는 뭐 그런 그 프로그램도 있는지 저한테 그런 학생들이 몇 번 이제 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 보면, 이제 어떤 경우들은 엄마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 아이가 저지른 일은 아주 작은데 학교가 너무 지나치게 강제 전학이라는 방법이라든가 정학이라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좀 징계가 너무 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아이나 또 그 아이 주변을 이루고 있는 가족들 모두가 큰 상처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강제 전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참 힘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상처를 서로 치유할 수 있는 아까 방금 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계기에 엄마와 아이의 시간을 좀 더 가진 걸 통해서 그 강제 전학이 준 이 마음의 상처들을 조금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여름을 보면 그 아무리 햇빛이 쨍쨍하다 해도 한낮을 지나가면 그치고 또 아무리 장마가 돼서 비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1년 내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지나간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그 처해 있는 상황에 너무 엄마도 매몰되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다면 이 지금 상황에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나아질 수 있는 또 어떤 계기라고 또 받아들인다면 아이도 엄마도 또 거기서 어떤 힘을 얻지 않을까 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내시라고 우리가 합장하고 용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할까 싶은데 용기 내시고 이 또한 내십시오. 지나가리라. 모든 건 지나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